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충제 계란 파동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말썽입니다. E형 간염 사태와 관련된 조치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각종 먹거리 파동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충제 계란하고 E형 간염 소세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그 후에 식습관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얼굴이 지금 좀 좋아졌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참 계란을 많이 먹고 살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 있고 나서 좀 대체 식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제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결국 사실 먹고는 계속 있어요. 먹고 있고. 이빨 아마도 이번 그 계란 파동 이후에 제일 그 고민이 많으신 분이 아마 저 같은 주부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계란으로 만들 수 있는 반찬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식약처가 이 살충제 계란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꺼려집니다. 꺼려지죠. 네,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란으로는 음식을 잘 안 만들게 되는데요. 그럼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메추리알? 신선한데요? 남자분들 거의 다 메추리알에 떠오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계란하면 떠오르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콩으로 만든 거, 특히 이제 두부. 두부. 네, 그리고 또 생선, 뭐 그 외에 우유.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두부 같은 거는 가격도 또 저렴하고 또 이제 워낙 단백질도 풍부하고 또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부 많이 아니 어쩐지 저희 밥상에 순두부찌개인데 두부 한모가 있고 그래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밥상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순두부찌개인데 옆에 또 두부지짐이 있고 두부지짐이 같이 있으면 이거는 계란 부침개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런 게 우리 저희 아내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네요. 임 변호사님처럼 그 주부님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란의 대체 식품으로 콩, 두부, 우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매출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살충제 파동이 일어난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 동안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량을 봤더니요. 11월가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두부, 우유, 콩 이 판매량이 전주 대비 각각 18%, 12%, 5%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판매처인 옥션에서는요. 두부, 콩, 우유 외에도 생선의 판매량이 또 그렇게 높았대요. 생선 중에서 뭐 고등어, 꽁치, 이면수 같은 그런 판매는 전주 대비 각각 11%, 587%, 거의 600%죠, 600%. 많이 늘었네. 네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계란을 먹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두부나 생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부 생선은 괜찮은지 또 이거 궁금한데요. 국민 식생활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법은 뭡니까? 오늘은 살펴볼 법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식품위생법,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도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회 때도 다뤘어요, 사실. 맞습니다. 뭐 식품의 제조, 위생, 음식점 허가, 광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고요. 196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서 사실 소비자가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이제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요. 2010년 2월 4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요. 우선 건강기능식품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거에는 의약
전자약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식품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건강기능식품.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02년에 제정된 법이에요. 네. 2004년에 한 차례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안에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냐 살펴보면 제조 수입 판매된 허가제 신고제뿐만 아니라 제조를 할 때 어떤 기준과 규격을 지켜야 하는지 그 외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까지 처벌 같은 거?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 법 모두 보니까 이 먹거리하고 직결된 법인데 20대 국회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이 식품 전반에 관한 네.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계류된 법안의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에 발의된 식품위생법은 총 34건으로 4건이 통과됐고요. 와. 30건이 지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요. 현재까지 총 7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4건이 통과됐고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요.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해 받거나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화한 것들이 내용이 담겨 있고요. 계류 중인 3건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나 교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현재까지 총 13건이 발의가 됐는데요.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이다. 네네. 자, 오늘 지금 다룰 법이 정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유나 뭐 생선 그리고 뭐 두부 이 계란 대체식품에 관해서 색깔만 좀 비슷한 것 같고 허옇고 제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얀 계란이. 뿐인데 밀가루는 어때, 이러면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자, 그 계란이 단백질 덩어리예요. 네.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이 더 풍부한 다른 음식이 무엇이 있냐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네. 뭐 생선, 우유, 두부, 뭐 고기 또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삶은 계란 1개, 이게 한 60g이거든요. 네. 그중에 단백질이 8.36g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내가 이 8.36g의 단백질, 즉 삶은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을 계란 말고 다른 음식으로 섭취하려면은 얼마큼을 먹어야 하느냐. 네. 소고기 양지 있잖아요. 양지 부위. 네. 그거를 45g. 먹으면 되고요. 많이 먹어야 그 외에 되네. 돼지고기 등심은 35g, 네. 갈치 45g, 두부는 4분의 1모, 이게 한 87g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검은 콩 한 줌이 한 22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먹으면은 이 삶은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결국 보니까 두부가 조금 제일 유리해 보이긴 한데 그렇죠. 4분의 1모는 좀 작아 두부 보이죠. 부침개는 또 계란이 묻어 있어야 맛있어요. 순두부찌개에서 계란 없다는 거 상상하기가 싫은데 또. 하여튼 뭐 두부 조림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참 네. 좋을 텐데 문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두부에 집중되는 시선을 일각에서는 두부 역시 안전하지 않은데 네? 우려의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두부 허여이 막 백지 아닙니까? 안전한 먹거리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두부가 이제 콩 제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콩이 GMO 식품으로 또 GMO 먹거리 논란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MO 유전자 변형식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생산량의 증대나 유통, 가공상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변형을 가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육정 방법으로는 이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유전자의 형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유전자를 지닌 그런 특수한 좀 작물을 얘기를 합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서 재배가 승인된 GMO는요, 27개 작물이고요. 그리고 품목으로 따지자면 357개 품목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사용 승인된 GMO는 지금 제가 보니까 콩하고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파파 6개가 돼 있다는데 이 중에 3개는 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카놀라, 알파파, 면화는 그 문익점의 모카 면화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맞습니까? 네, 김 기자님? 예, 맞습니다. 그 작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하실 건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수입된 식용 GMO의 양이 무려 1,023만 7천 톤입니다. 와, 어머. 예, 이 중에서 가축 사료용을 빼고 사람이 먹는 GMO 식품은 214만 5천 톤으로 식용 GMO 세계 1위. 진짜 1위예요? 네. 뭐든 1위 하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입량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수입량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데 왜 이걸 우려하는지도 그것도 모르겠네요. GMO 식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네. 팽배해요. 우선 찬성 쪽에서는 이 GMO 식품이 좀 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 좀 더 유통이 쉽고 기르기 쉽고 이러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꾼 그런 식품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요새 식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식량 부족에 처한 지구촌의 어떤 아주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찬성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이게 진짜 안전한 거야? 안전하지 않다. 그렇죠. 안전에 물음표를 찍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저도 아이 낳고 난 이후에 이유식 때문에 보잖아요. 그럼 이유식 책을 많이 보거든요. 네. 거기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두부를 먹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이유식 책에 항상 두부 고르는 방법. GMO 식품은 피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우려하는 분이 사면 많은 되지 거예요. 그걸 골라야 됩니까? 맷돌로 갈등을 진짜 왜냐면 아이는 항상 어른보다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교수팀에 의하면요. 2년 동안 GMO 식품을 먹고 자란 쥐들이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2~3배 정도 더 빨리 죽고 종양도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간이나 신장, 뇌하 수체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너무 많이 합니다.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좀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네. 걸로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실험한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 하면서 그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GMO 식품들 같은 경우에 일반 식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영양분이나 아니면 뭐 독소 검출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GMO 식품이 개발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우리가 뭐 뉴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뭐 문제가 됐다라고 이런 뉴스들을 못 들은 거 보면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보니까 이 GMO의 찬반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크게 의식하지 않고 계속 먹었거든요. 저도요. 싸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었는데 글쎄 우리 GMO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자연적인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면 어떻게든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조금 꺼림칙하긴 하죠. 근데 어차피 저는 뭐 외식하고 이럴 때 다 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장을 볼 때도 GMO 식품이라고 표시된 거를 굳이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잘 없거든요. 근데 표시가 안 된 채로 이제 제가 먹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 마음 편하게 먹자. 그래서 그냥 GMO 식품에 대한 선입견을 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GMO 식품에 대한 연구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식탁에 얼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식용 GMO 수입국 1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3에서 24%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수입되는 콩의 4분의 3 그리고 옥수수의 절반 이상이 GMO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심각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또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GMO 양은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2014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년 동안 섭취한 GMO 옥수수. 예. 옥수수는 22kg이고요. 콩은 21kg, 합해서 43kg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쌀 소비량이요. 1년에 한 사람이 65kg 먹거든요. 그럼 쌀의 3분의 2 정도네요? 그러니까 65kg의 쌀을 먹는데 43kg는 GMO 옥수수와 GMO 콩을 먹는다는 거죠. 진짜 많이 먹네요. 이 양이요. GMO 종주국이 미국인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다고 해요. 진짜요. 근데 보니까 카놀라유라는 이게 기름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 기름에 부친 계란말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두부김치에 소고기 미역국 여기에 밥상에 딱 올라왔다. 이거 다 GMO 아이가 GMO. 이 GMO 이러면 안 돼. 저는 사실은
GMO가 이 마트나 사러 갔을 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저 몰랐거든요. 이 GMO 성분 확인이 가능합니까, 양 기자님? 저는 어머니가 너무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써져 이제 있어요? 아무래도 좀 확실히 써져 있진 않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네.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GMO 식품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써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옥수수, 뭐 카놀라유 뭐 카놀라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기름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식용 기름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GMO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추석 때 선물 세트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저는 그거 사용하고 싶은데 새로 사라. 어머니가 못 쓰게 하시니까. 못 쓰게 하세요. 절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가지고 GMO 식품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막상 가서 보면은 이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별로 GMO 식품 저는 사용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관심하게 좀 변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식품, GMO 식품 표시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이게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트 가서 장 볼 때 GMO 식품입니다라고 딱 뭔가 마크가 박혀 있는 본 적이 거 없는 것 같은데? 못 봤거든요.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GMO 옥수수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옥수수가 식용유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그걸 GMO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크를 붙여야 된다라고 소비자는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GMO 옥수수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식용유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종적인 검사를 해서 이제 기준을 통과하면 GMO 식품 마크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경실련을 비롯해서 소비자 단체가 네.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이런 그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소비량이 많은 400여 개 제품을 실제로 GMO 제품 그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GMO 표시가 돼 있느냐 봤을 때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는 GMO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GMO 표시가 거의 안 돼 있는데 GMO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나 기름은 GMO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공된 이제 최종적인 제품에 GMO의 단백질, 그 DNA가 검출이 되지 않으면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수입 GMO 콩을 사용을 했더라도 열처리나 이제 여과 등의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유전자 변형 DNA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뭐 식용유, 간장, 뭐 콩기름 뭐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 GMO 콩 사용 유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GMO 식품인 듯 아닌 듯 같은 듯 다른 듯 사실은 소비자로서는 사실 좀 황당하고 알 수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 10명 중에 9명은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설문조사 업체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의 알 권리 또는 안전을 위해서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이 각각 94.3%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진짜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까지도 잘 몰랐는데 또 들어보니까 이게 식용유는 또 GMO로 표시 안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외국은 좀 어떻습니까? 표시합니까? 네, 합니다. 해요? 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요. 97년부터 이 그 표시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해서요.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 여부랑 네.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을 했다면 무조건 이거를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모든 GMO 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의도하지 않아도 수입이나 유통 과정에서 우연히 이 GMO가 섞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비의도적 GMO 혼입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양이 그 혼입된 그 GMO 양이 전체 원료의 3%를 넘지 않는다면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유럽연합은 0.9%고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1%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 중국 보니까 이 식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원료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모두가 대상이 되고 비의도적 GMO 혼입치도
기준이 0%입니다. 0%. 오. 뭐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유럽연합보다 더 강하네요. 막 걸리면 막 그냥 무조건 GMO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진짜 와 깔끔한데 우리나라는 대책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네.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식품을 만들 때 쓰였던 그 원재료 총 함량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네. 총 함량이 많은 그 기준으로 순서대로 5순위 안에 유전자 변형 식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월 4일부터 함량과 관계없이 유전자 변형 DNA가 이제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GMO 성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GMO를 사용했지만 가공 과정에서 이제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면 식용유, 간장, 물엿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GMO라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 다 표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는 이게 뭐 DNA 검출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 GMO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면 GMO 식품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고 사실 식용유, 간장, 콩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표시 면제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식용유랑 간장 고를 때 좀 걱정이 되죠.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넌 GMO, 비GMO, 무 GMO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네. 그 한국이 수입하고 GMO 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파파, 면화, 사탕 이외의 작물은 이 표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깔끔하게 그냥 표시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걸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깔끔하겠죠. 뭐 GMO로 만들었으면 뭐? GMO 표시를 해야지. 왜 GMO 하다가 가공했더니 나중에는 GMO가 그러세요, 안 보이네. 그러면? 그러면은 표시 안 해도 돼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원재료에 그런 생명공학 기술이 사용된 경우에는 네. 뭐 그런 유전자 변형된 DNA가 남아있던 남아있지 않던 모든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에는 반드시 이 GMO 표시를 하도록 깔끔해졌네 갑자기. 네, 이런 내용으로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와. 하나의 이제 내용을 덧붙이자면 사실 집에서 아무리 우리가 챙겨 먹어도 음식점에 가가지고 외식할 때는 네.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네. 이 발의한 내용에 일반 음식점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농수 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해도 그걸 반드시 표시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없는데? 하지만 이 발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해서 식자재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이거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않으면? 이제 반드시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의안이죠? 그렇죠.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안인데 이 발의안 외에도 그동안 GMO 식품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 GMO 식품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고 또 네. 관련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는데요. 현재 20대 국회에도 GMO 완전 표시제와 같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을 포함해서요. 남인순, 윤소아, 김영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네. 경실련이 한 건에 또 입법 청원을 낸 건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네. 이 법안에는요,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법안은 8월 23일에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GMO 표시라든지 이게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갈 길은 조금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GMO 식품이 네. 안전성이 아직 확실히 이게 검증되지 않은 거 그게 문제거든요. 저도 사실은 계속 먹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해요. 이게 위험하다라고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네. 소비자한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GMO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업체 입장에서도 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GMO 식품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왔을 때 그 책임에서 조금에서라도 좀 덜기 위해서는 미리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두부도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두부. 계란도 못 믿고 두부도 못 믿고 생선은 먹겠습니다. 저는. 생선. 또 생선은 또 생선 또 문제 생깁니까? 생선.
또 PC. 이 생선 관련해서 좀 놀라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저희 좀 우리나라가 1위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식용 GMO 식품 수입국 1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예요. 일본이 있는데. 네, 아니요. 네. 일본보다 더 야, 뭐 스시와 사시미를 먹는 일본이 1등이가 기분이 좀 묘한데 일본이나 저기 노르웨이, 영국 이런 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그러면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해 한국 국민 1명이 수산물 섭취량을 어느 정도 했는가 보면 연평균 58.4kg으로 세계 1위 수준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더 놀라운데요. 20.2kg보다 이게 월등히 높은 수치가 되죠. 그래서 노르웨이, 일본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섭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자료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초밥하고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초밥 뭐 회 너무 좋아합니다. 예. 신이 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너무 먹는 거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예. 다 좋아해요. 저는 특히 회랑 그 초밥 매니아거든요. 초밥 잘 먹게 생겼어요. 이제 보니까. 네, 그렇게 생긴 그런 얼굴인가요? 얼굴이 있어요. 초밥형 얼굴이 있어요. 예, 저는 예,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막 시장에서 떠와서 회를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회는 사실 그 원산지 좀 구분이 좀 되는 편인데 초밥은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수입국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먹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초밥을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어제도 먹었어요. 굉장히 자주 먹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워낙 그 일본 방사능에 네.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 뭐 가족 모임으로 무슨 그 일식집을 찾아간다. 네. 그러면 예약할 때 남편이 꼭 물어봅니다. 그 집은 생선이 일본산 씁니까? 그래서 일본산 쓴다 그러면 아무리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라도 안 가요. 국내산 씁니다 해야만 거기를 예약하고 갑니다. 꼼꼼하시네. 아니 물고기가 지금 막 뱅뱅 돌아다니는데 일본에 있다가 뭐 어디 뱅뱅 있다가 참 저도 생선하면 원산지가 어딘지 걱정스럽기도 한데 원산지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제는 뭐 다 국내산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거의 확인 안 해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시장이나 뭐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이제 여쭤봐도 다 이제 국내산이다 뭐 이러면 사실 뭐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이제 먹는데 맞나라는 생각 가끔 하긴 해요. 우리나라 지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못 믿는 걸까요? 제도가 있지만 일부 어종에서만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에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네. 식당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요리 가운데 원산지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넙치, 뭐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뱀장어 이런 것들 9종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좋아하는 광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우럭 같은 거? 네. 참 이상하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생선에 먹는 횟집이나 네네. 아니면 일식집에서는 이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보관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수족관에 보관하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횟감이나 초밥 재료를 이렇게 제공받아서 판매하는 어떤 대형마트나 아니면 무슨 초밥 전문집, 뭐 뷔페, 이런 이런 데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시면 좀 돼요. 이상하긴 이상한데 지금 보니까 양 기자가 설명한 9종에서 올 4월부터는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오징어하고 꽃게하고 참조기 이 3개가 추가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12종이 지금 되는데 저는 오징어도 저는 항상 그 동해바다 오징어라고 알고 먹었는데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꽃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간 문제가 좀 많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저는 네. 그 도미초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비싸잖아요. 참돔. 네, 그죠? 좀 비싸죠. 다 그래서 좋아해요, 더 저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맛있죠, 예. 근데 이게 대만산 틸라피아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이종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대만산 틸라피아하고 그 도미 초밥이 이제 육안으로 쉽게 그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속이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식된 틸라피아에서 대장균이 50%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틸라피아 하는 게 뭐 돔이랑 비슷 생겼는데 싼 건가 봐요, 엄청. 네. 그런가 봐요. 와.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나 들어오느냐라고 보면 네. 작년에 황주홍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검역에서 불합격으로 폐기된 거는 총 12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중량으로는 23톤. 이야. 그리고 금액으로는 11만 달러에 달한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전년 대비 건수로는 3배가 증가한 수준이고요. 네. 물량으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7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네요. 좀 더 쉽고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본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네. 네. 그래서 우리 일본 식자재, 특히 이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피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인근 8개 현까지는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도자 의원의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요. 일본 수입 식품이 2011년 44,200톤 정도에서 점점 증가를 해서요. 지난해 11만 톤이 넘어섰어요. 11만 톤이요? 네. 특히 수산물 가공품엔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가공품도 막 갑자기 네. 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를 먹거든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이거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현에 있는 물고기가 지금 와서 제가 제 배에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이 국내산 참돔으로 둔갑한 틸라피아나 원전 사고 그때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거 왜 식탁에 자꾸 오릅니까? 하긴 안 됩니까 이거? 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원산지 속이는 여부에 대해서만 그 단속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단속 대상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12종에만 해당이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수산물을 12종만 먹습니까? 아니죠. 초밥 뷔페에 가면은 정말 수십 종인데. 가면 100개 있어, 100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칙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음식점에서 네. 그 제공하는 식품 중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그런 농수산물은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이제 돼요. 이거를 이제 악용해서 알 수도 없는 혹시 나라에 있는 거 하나 수입해다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막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식중독을 불러일으키거나 결국은 국민 건강을 해칠 염려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되는 생선이나 조개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자. 괜찮네. 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7월 6일에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패류 다 원산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 지금 우럭하고 강어 매니아예요. 모르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동안 왜 이런 어패류에는 이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혼자 추측하기로는 특히 이제 바다에서 잡히는 것들 하나만 하기사 걔네들이 고향을 알아서 알 수가 없어. 애들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알아서 음식이잖아요. 거기서 커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사람이 그냥 잡기만 연어 하는 이런 애들은 거잖아요. 저 멀리 갔다 오더라도 노르웨이까지 갔다 오니까 야가 너 어디니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좀 이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게 아닌가. 하지만 네. 우리가 수산물은 대부분 익혀 먹기보다는 대부분 생걸로 날것으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라도 네. 이제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결국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계란 안 되지요. 두부 안 돼요. 생선도 안 돼요, 이제. 다 안 되네요. 뭐 애들한테 뭘 미겨야 됩니까? 영양제나 막 듬뿍 미겨야 되겠다, 진짜로. 저도 예. 저는 저나 뭐 제 남편은 따로 영양제나 뭐 이런 걸 특별히 챙겨 먹는 게 없는데 네. 또 자식으로 내려가면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귀가 얇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100일이 넘어가면 유산균을 뭘 먹여야 먹어야 됩니다. 된다. 그래서 네. 저희 딸도 지금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유산균을 챙겨 먹고 있어요. 애 키우는 엄마라면요, 네.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나중엔 도사가 됩니다. 이 너무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고 주변에서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감기에 정말 달고 계속 살고 있어요. 계속 콧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제가 나을 법하면 이제 애가 걸려와서 저를 다시 옮겨놓고 네. 그래서 비타민, 칼슘, 무기질, 유산균 뭐 별의별 거 진짜 다 챙겨 먹이고 있거든요. 자, 엄마들은 이상한 게 남편들 안 챙겨줘요.
우리는 밥만 아예 먹어도 된다 어리잖아요. 하고 아이들은 막 한 줌 먹이 한 줌. 남편은 다 컸잖아요. 다 키웠잖아요. 오죽해서 아이들 거 뺏어 먹어요 그래. 하나 줌 어때서. 근데 정말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굉장히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네. 실제로 어린이 건강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16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가 중년 여성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연령대로 나타났어요. 중년 여성이 한 20% 정도 되는데 네. 어린이가 13%예요.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사실. 업계에서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이제 시장 규모가 3,900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걸로 추정했다고 참 합니다. 아빠들은 허리 휘지게 일하고 중년 영양제나 못 먹고 어린이와. 그렇죠. 이거 참 공평하지 않는데 저는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 효능이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있습니까 이거? 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도 챙겨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도 뭐 먹으면서 옆에서 저도 이제 뭐 홍삼 태블릿 그 알약이랑 뭐 비타민이랑 먹는데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 뭐 저는 대기실을 보니까 저한테 주대요. 먹기 싫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버릴까요? 내 입에 넣어달라고 다양한 생각해서. 기능의 그런 네.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낫다.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먹죠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위한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는 엄마,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줄 영양제를 고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성분을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성분을 가짜로 썼다. 가짜로? 그러니까 성분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불량 재료로 만들었다든지 이러면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저기 내가 이름으로 먹는 용서할 것도 수 없다. 하나인데 내가 지금 어린 내 아이를 주려고 내가 고심 끝에 고른 게 그 모양이다. 잘못됐다. 그럼 진짜 화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여기서 임 변호사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잘 못하겠는데 그 어린이용 건강식품이 화학 첨가물 범벅이라는 지적이 진짜입니까? 나오고 있다고 화학 첨가물 범벅이요? 예. 화학 첨가물? 몸에 좋을 일 절대 없을 것 같은데. 감사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매출 상위 10위에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의 네. 합성 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합성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개는? 나머지 9개는 적게는 한 종에서 12종까지 많게 그렇게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었다고 말안에 합니다. 먹지 말자 하잖아요, 제가. 내 이럴 줄 알았다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번에 조사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유명하고 네. 비싸고 이런 상품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구입을 했는데 도대체 저는 뭘 믿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현행법에 따르면요 어린이용 일반 식품과는 달리요 비타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요 화학 첨가물이 별도의 이제 사용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화학 첨가물을 잘 모르지만 지금 규정상으로 어린이하고 먹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어린이 안 되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성인하고 달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이죠. 우리 네. 다 큰 성인이랑 정말 이제 새싹. 우리가 네. 그 나무도 보면 새 잎은 정말 연하잖아요. 파릇파릇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어린이와 이거는 차원이 우리는 막 다릅니다. 고목이잖아, 고목. 죽어가는 고목. 어쨌든 이제 네. 자라나는 아이들, 네. 성인보다 훨씬 몸이 예민하고 연약하니까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이라면은 좀 더 기준이 엄격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녹화 지금 하는 내도록 지금 계란부터 해서 생선, 두부, 지금 건강기능식품까지 정말 우울한데요. 이 문제 해결될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죠. 그렇죠. 네. 지난 2월 27일에 김상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5년에 국정감사에 따르면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281개 제품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220여 개 제품에서 합성 착향료나 아니면 보존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이게 정말 화나는 것 같아요. 성인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야.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나 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죠. 네네. 그리고 프로피온산 이런 제품들도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어린이용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그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은 건 사실 있거든요. 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네. 학교 급식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같은 게 전무하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첨가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화학 첨가물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안 써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담고 있는 사실 발의안이 얼마 전에 발의가 됐죠. 그리고 네. 합성 화학 원료를 아예 천연 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쓰라.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기준과 규격을 마련을 하면 좋죠. 그렇죠. 여기에 나아가서 네. 이거를 표시를 해야 한다라는 써야 내용의 된다? 네, 네. 그런 그 개정안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용 어른이 아니니까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이게 어린이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16일에 박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계속 어른이든 뭐 어린이든 많이 먹잖아요.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안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주간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어땠습니까? 이 먹거리는 네. 우리가 사실 조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주체랑 유통하는 주체, 또 관리하는 정부가 삼박자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소비자가 좀 안심하고 먹을 거리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막 비교하면서 따져보지 않아도 좀 믿고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사는데 괜찮은 게 제일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어떤 뭐 계란이 문제다, 뭐가 네. 문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 저게 문제구나라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래? 그러면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먼저 나가거든요. 네. 그냥 무엇이 문제입니다 하면은 아 얘만 문제구나라는 정도로만 걱정할 수 있게 당국이 좀 이 식품 전반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이 먹거리 사고가 왜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하는지 참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식품 먹거리랑 관련된 사고는 그 대부분 법적 제재가 없어서 해결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발생한 햄버거병이나 네. 용가리 과자 사건만 해도 그 이거를 해결할 법적 제도나 처벌 규정이 좀 없어서 피해자들만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현행법에서 그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해 식품이나 아니면 유독기구의 제조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10년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문제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런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것 같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식품 관련 위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영업정지나 이렇게 징역만으로 여전히 피해자들을 배상을 받을 수가 없죠, 아직까지. 그렇죠. 이런 뭐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아도 그때만 잠깐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데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식품위생법상에서 위해 식품 이런 거 판매 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어기거나 아니면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은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위반하거나 이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발생했다. 피해자가 네. 생겼다. 그러면 그 영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
지금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도록 되어 배상하는데? 있는데 네. 그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2월 17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외국에만 있는 건데 우리도 도입이 되면 이런 위반 사례가 많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식품이 관련 법률 전반에서 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이런 것도 나는 정말 다 챙겨가면서 일본산 뭐 수산물 안 먹으려 두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걸 속여서 팔면 사실 당해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첫걸음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품 관련 시행안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소개한 대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늘어나서요. 앞으로는 총 12가지 어종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상습범에 대한 형량 하한선도 신설이 됐습니다. 네. 기존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이거 거짓으로 표시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어요. 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또 포상금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외에도 우리가 국물 요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줄일 또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뭐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류, 뭐 이런 샌드위치 제품 같은 포장지에 네. 나트륨 함량을 이제 비교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소비자가 제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입니다. 그 이름이. 비교 표시제에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15년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과 비교한 비율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표기의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값은요.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서 식약처가 5년 주기로 갱신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게 포장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는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약에 2회 분량이 한 포장지에 담아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1인분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돼요.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거든요. 이거 생각하시고요. 근데 라면 한 개가 약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오늘 라면 2개 먹고 왔어요.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선택하실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용가리 과자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 위에 천공을 발생시키는 그 액체 질소 과자를 이제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그 액체 질소가 식품에 남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피해를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참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좀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좀 앞으로는 국민 먹거리 신경을 많이 써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식약처가 사실 앞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랑 이제 규격을 확실하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우리의 먹거리가 좀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개정 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에 발간된 법제처 입법 전망에 따르면 2주 동안 우리가 소개한 법안들은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파동이 밥상에 진짜 불안한 요즘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빠른 대처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